여러분, LNG선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대한민국을 꼽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요,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수조 원짜리 족쇄가 숨겨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의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주권을 되찾았는지 그 숨막히는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선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뭐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챔피언이거든요.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LNG 운반선, 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이 배에 무려 70%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70%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근데 이 LNG 운반선이라는 게 그냥 커다란 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하 163도. 상상이나 가세요? 이 어마어마한 초저온 상태를 수천 킬로미터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대단한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외국 회사에 150억 원씩 뚝 떼어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서 배 한 척 팔 때마다 막대한 로열티를 내야만 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업계 전체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1990년대로 말이죠. 당시 LNG 화물창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당시 시장을 이끌던 일본은 이 모스형, 그러니까 저 커다란 공 모양 생크를 고수했어요.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멤브레인형이라는 더 세련되고 공간 효율이 높은 방식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한국의 도박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배는 점점 더 커져야 했는데 이 멤브레인 방식이 대형화에 훨씬 유리했거든요. 결국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 방식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승리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라붙었거든요. 바로 이 멤브레인 기술의 특허를 가진 프랑스 회사와의 계약, 이른바 황금 족쇄였습니다.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5%?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LNG 운반선 한 척을 팔 때마다 배 전체 가격의 5%를 꼬박꼬박 로열티로 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5%를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50억 원입니다. 한 적당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 사실상 조선사가 피땀 흘려 배를 만들어서 남기는 이익 거의 전부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한국 조선소가 수주를 많이 할수록 프랑스 기업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은 다른 회사가 버는 그런 이상한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죠. 바로 우리 기술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된 첫 번째 도전이 있었는데요. 이 도전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해서 무려 10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첫 번째 국산 시스템인 KC-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죠. 실제 바다 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터져나온 겁니다. 콜드스팟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영하 163도의 냉기가 단열 시스템을 뚫고 나와서 배의 균열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죠.
이 정도의 실패면 보통 포기할 만도 하죠. 하지만 한 회사가, 바로 삼성중공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KC2C인데요. 이번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실제 크기랑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육상에 아예 영하 163도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고, 심지어 테스트용 배에 2년 동안이나 달고 다니면서 123번이나 실제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0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KC2C를 탑재한 배가 첫 상업 운항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해낸 겁니다. 이 인용구처럼 국산 화물창이 세계의 바다를 항해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죠? 이 성공은 단순히 국산화 성공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제적 그리고 상징적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숫자를 보세요. 7조 원.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로열티의 잠재적 규모입니다. 배 한 척당 150억 원씩 주던 걸 이제 안 줘도 되니 LNG 운반선 건조의 수익성이 사실상 2배로 뛰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인 셈이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었던 기술 종속 관계를 우리 손으로 끊어냈다는 것. 이 승리가 가져다 준 자존심 회복,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남의 기술을 빌려서 세계 최고의 조립 공장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핵심 기술 그 자체를 소유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기술 주권국으로 거듭났다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한걸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술 주권을 향한 7조 원의 전쟁, 그 숨막혔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